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과 그리고 미국의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과 함께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해 최악의 한 주간을 좀 보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 3대 지수의 좀 흐름을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부진한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밑으로 쭉 좀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수치로 한번 살펴보더라도 S&P 500 지수가 2.7% 이 지난주에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우도 3% 하락했고 그리고 나스닥도 3.3% 하락하면서 뭐 지난해 말 정도 이후에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말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연초와는 다른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죠. 이 인플레이션 완화라든지 그리고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연초부터 미국 증시가 좀 회복세를 좀 완연하게 띄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몇 주간의 분위기는 좀 급냉각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던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YY 기준으로 4.7%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근원시 PC 지수 기준이 되겠죠. 컨센서스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통화 정책과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4.8%를 또 한번 좀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단기 국채금리의 최고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리 지표도 다시 한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미국의 개인투자자협회 AAII의 조사에 따르면은 강세론 비율이 34.1%에서 21.6%로 한 주 만에 급락을 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약세장 비율 같은 경우에는 28.8%에서 거의 이제 40%를 가까운 수치까지 치솟았음을 역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집계를 하기로도 최근 한 주간에 미국 주식에서 9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출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3주 연속 순유출되면서 이런 펀드 플로우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의 지난주 상황 좀 좋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드렸는데 어떤 부분을 더 살펴봐야 될까? 결국은 급반전된 인플레이션 전망이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겠다라는 게 수요를 억제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었죠. 하지만은 생각보다 수요가 지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지표 또 뭐 소비, 경제 전반의 지표를 생각보다 강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4가지 정도의 요인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높은 고정금리 비율을 한번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요, 이 모기지가 미국의 소비자들의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나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전에는 이 모기지 금리 중에 변동금리가 그래도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현재는 단 10% 정도만이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할 당시에는 요번에 3% 정도의 이 비율이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여파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르지 않는 곡간이라고 좀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렇게 좀 집계를 하고 있었어요. 2021년 말에 잉여 저축분이 피크를 쳤을 때는 2.7조 달러까지 이 수치가 치솟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가기는 했지만 충분한 돈을 미국 소비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가적인 소득 부스트를 한번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견고한 임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수요를 또 지탱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저소득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연금이
또 8.7%나 인상돼서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추가 근무가 허용되는 등의 또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또 임금 상승세도 꺾이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결국은 넘치는 수요가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에 집중이 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거치지 않는 이유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시 또 견고한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 억제를 바랐던 금리 인상 정책이 그대로 좀 먹혀들지 않고 있고 최근에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워런 버핏이 이 연례 서한을 공개를 했는데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려워도 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주주들을 위해서 연례 서한을 이렇게 또 발간을 했는데요. 주말간에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좀 요약을 한다면은 결국 미국 경제와 자신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자신감을 재확인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작년을 good year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또 공급망 차질 등의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업이 순항을 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근데 참고로 지난 2021년에 898억 달러의 순이익을 냈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는 막대한 손실을 했습니다. 그 손실 규모가 무려 228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좀 있는 지표가 되겠고 그리고 회계 기준의 영향도 있다라고 버핏이 언급을 했습니다.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들에게 작년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하락의 고통보다는 장기적인 큰 그림에 집중하라라고 좀 조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에 반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일리 있어 보인 시기가 전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워런 버핏이 연례서한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또 투자의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행보는 어떻게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런지 좀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는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을 좀 간직을 해라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비밀 양념, 시크릿 소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는데 연례 서한에서 워런 버핏 회장이 또 한번 자신의 투자 철학을 좀 내비치면서 우리가 또 조언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크릿 소스에 포함되는 투자 예가 1994년도에 코카콜라를 처음으로 매수했을 당시라고 연례 서한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당시에 이제 지분 투자 규모가 한 13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배당이 한 7,500만 달러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것이 7.04억 달러까지 올라오면서 결국은 매년 돌아오는 생일처럼 매년 성장을 하는 기업에 자신이 투자를 했고 효과를 크게 얻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투자 예시라고 또 예를 들기도 했고요. 이번에 연례 서한을 통해서 앞으로 행보를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가적인 M&A를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 변함없는 자신감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이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현금이 풍부한 상황까지 더해져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추가적인 딜에 나설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한번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성공을 많이 거뒀죠. 그리고 이것과 같은 투자가 결국은 국제 유가의 장기 상승에 배팅을 한 성격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유사한 투자를 집행을 할지가 관심사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 지난해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79억 달러 정도를 좀 실시를 하면서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감소를 했어요. 하지만은 버핏 회장이 이번에 연례 서한을 통해서도 자사주 매입이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 효과를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시장 상황이 좀 더 풀리면 아니면은 또 이 자사주 가치가 좀 저평가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자사주 매입을 늘릴지도 시장의 좀 관심사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잉의 주가가 또 한 번 급락을 했는데요. 또 한 번 787 기종에 대한 인도 중단 소식이 나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5% 가깝게 급락을 했는데요. 차세대 기종인 787 드림라이너 기종에 대해서 또 한 번 인도 차질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이 FAA가 제기한 우려사항과 관련을 해서 동체 관련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이 사측에서 성명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사측은 또 이제 정방 압력 격벽 관련한 부품 공급 업체의 분석 오류를 발견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 때까지 인도의 재개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잉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5월에서 2022년 7월에도 제조상 결함으로 같은 787 드림라이너 기종에 대한 인도를 중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보잉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었는데요. 이런 가팔랐던 주가 반등이 이번 악재를 통해서 또 한 번 좀 미끄러질까?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의 주가가 좀 흐름을 살펴봤더니요. 지난 52주 저점 대비해서 무려 한 2배 정도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주가 흐름을 좀 종합을 해보더라도 보합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행 업황도 그렇고요. 여객기 수요도 그렇고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주가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수치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보잉의 수주 잔고가 5,408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737 기종의 비중이 80% 정도로 굉장히 절대적인 수치고요. 그런데 787 드림라이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기종도 11%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500대가 넘는 수주 잔고를 자랑을 하고 있는 주력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해야 매출이 발생할 터인데 재차 인도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는 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1년여간의 이 기종이 이미 좀 인도가 중단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지속을 했던 그런 사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8월에서 올해 1월까지, 그러니까 인도 중단이 풀렸을 때에는 한 34대 정도를 또 인도를 했던 그런 기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요. 결국 이제 쭉 주가가 다시 한번 미끄러진다라기보다는 최근까지의 랠리에 좀 부담감을 느끼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울프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는요. 주가 회복에 또 한 번 좀 굴곡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조정 시에 매수하려는 또 세력들의 관심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규제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음을 입증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 그러니까 주가 밸류에이션이 적당하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헤드라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켓맨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